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이주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바쁘신 와중에도 이제 1부 교육 받으시고 또 2부 교육이 남았는데, 자, 1부에서 저희 조영선 교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핵심만 딱딱 찍어서 바로바로 이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벼 생육이나 발달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고, 저탄소 인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여러 행정적 절차라든지, 그리고 우리 농민분들께서 이제 하셔야 될 일들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 자료에 이제 포함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이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농업 부문에도 농축산도 있고 다양한 이제 산업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벼 재배 분야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저탄소 농업 기술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의령군에서 이제 녹물 관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저탄소 이제 관리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벼를 키우시면서 적용하실 수 있는 저탄소 관련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농민 단체에서 괜찮습니다. 단지장님들께서 이제 하실 역할이 있고, 그리고 각 단지별로 소속되어져 있는 조합원 이제 농민분들께서 이제 하실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역할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역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다 들어보셨죠? 교육도 아마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게 사실 언제부터 시행이 되냐면은 2017년도에 시행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2023년이니까 채 5년도 되지 않는 그런 행정 규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 목적은 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별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저탄소 관리 기술이 카테고리로 묶여져서 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벼 재배 분야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중에서 메탄가스를 이제 집중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저감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일부에서 이제 잘 소개를 시켜 주셨습니다. 목적은 녹색 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정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 정보의 표시 공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및 교육 홍보.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의령군에서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저탄소 인증까지 이제 받으려고 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첫 번째 보신 것처럼 벼 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라는 그런 행정 규범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이 행정 규범에서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 딱히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반드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 걸쳐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에는 저탄소 농업 기술을 적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탄소 농업 기술을 적용하신 후에 만든 농축산물이 바로 저탄소 농축산물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저탄소 농축산물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 주체들인데요, 크게 세 가지 분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개별 농업인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가 농업법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단지별로 농업법인이 다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농업법인 아니면 생산자 단체로 묶어서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까요? 그리고 인증 농업이란지 인증 기간인지 인증 기준 작성 지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절차에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인증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과 함께 작성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반드시 따라서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저탄소 인증을 받을 때 아무런 하자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좀 담았으니까 조금만 견디시면 됩니다. 이제 자, 이게 약간 좀 이미지가 틀어졌는데, 자, 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과정은 기본적으로 신청인과 그리고 인증기관 사이에서의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이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 이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약간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그 대행을 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의령군에도 있을까요? 예, 의령군에도 없으면 만약에 적절한 대행 단체를 아마 지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정 단체가 어딘지를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그 단체를 통해서만이 농축산물 인증을 받게 됩니다. 아마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과 관련해서 이제 사업화가 되면 이런 인증 대행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가 반드시 생겨날 수가 있는데 아무 업체나 하시면 안 되고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은 인증 대행 업체를 통해서만이 하셔야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신청인. 아까 제가 이제 신청인을 말씀드릴 때 크게 세 개가 있다고 했는데 개별 농업인, 그 다음에 영농법인, 그리고 농업인 단체 이렇게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농업인 단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의령군 사정에 맞춰서. 그러면 의령군 단체에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은 먼저 인증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인증 신청서는 그 작성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한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인증 신청서와 함께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야 될 증빙 서류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저탄소 농축산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과연 내 필지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저탄소 관리 기술을 적용했는데 얼만큼의 온실가스가 줄었을 것이다. 혹시 계산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지금? 어려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자체를 실질적으로는 신청인이 하셔야 하지만 어려움 때문에 바로 이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같은 인증 대행 단체가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의령군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감축량 같은 것을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신청인이 인증 신청서와 배출량 산정 보고서 등을 제출을 하게 되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 서류들을 다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점검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서류 심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서류 심사를 하고 나면 반드시 현장 심사를 하게 됩니다. 현장 심사 없이 서류만으로 저탄소 인증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안에 소속되신 조합원들께서 반드시 이제 저탄소 인증을 해야 했다라는 것을 인증을 하셔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신청을 받게 되면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자체 내에서 그리고 심사 일정이 만들어지면 그 심사 일정을 신청인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심사를 하고 나면 심의 결과를 만들고 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주게 되고 심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가 적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적합입니다. 부적합되면 신청인들은 크게 두 가지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다? 그냥 수긍하고 다시 서류 준비를 해서 다음에 또 다시 신청 보고서를 하시든지 아니면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셔가지고 다시 재심의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탄소 농축산물 인정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 신청인과 인증기관 사이에서의 이런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지는 그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인증서를 받게 되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이 2년이라는 뜻은 뭘까요, 그러면? 2년 유효기간을 받고 나서 유효기간이 끝날 때쯤 다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산정보고서는 다시 업데이트를 하셔가지고 보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보면 이제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따라서 소비자 농민분들께서 하셔야 될 것은 저탄소 관리 기술을 철저하게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학교나 신용화 재단 등을 통해서 컨설팅 지원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 신청은 14일 이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어떤 정보를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실 텐데 혹시 영농일지 작성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개별 필지별로 내가 관리하고 있는 내 필지에는 내가 영농일지를 작성한다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단지장님도 혹시 작성하시나요? 네, 보시게 되면 뭐 다 아시겠지만 벼 품종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재배 면적은 무엇인지, 연간 생산량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아마 개별 필지 단위로 품종과 면적과 생산량 관리를 하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시다고 알고 있거든요. 단지별로 묶어서 하시거나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탄소 인증을 받으실 때는 현장 심사가 개별 필지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보들을 필지 수준에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품종, 면적, 생산량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또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저탄소 농축산물 생산량, 이거는 이제 단지별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단지에 소속되어져 있는 농가는 몇 농가이고 그 농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벼 재배 면적은 몇 헥타르고 그 헥타르 중에서 뭐 친환경 인정을 받은 면적은 얼마 되고 이런 것들은 다 하시고 계시니까 이건 다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픕니다. 제가 준비를 하면서 봤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개별 농가에서 진행하시기에 가장 어려워하실 부분이 아닌가 싶은 그런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우리 여기 법인에 소속되신 그 개별 농부분들께서 이제 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어떻게 사실 증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신용화 재단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생산 재배 현황도 관리도 해야 되고 저탄소 농업 기술을 적용했는지 취득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제공한 정보를 그냥 서류상으로만 접수를 하고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 실사와 행정 서류 검토와 이전에 그 저탄소 인증까지 받았던 친환경 인증까지 받았던 것까지 다시 확인을 해서 이런 과정을 다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5번 같은 경우는 탄소 성정 및 저감 요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이게 사실은 실제 농가에서는 정확한 감축량을 알아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에서 저희들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 실험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저탄소 농물 관리를 적용했을 때 얼마만큼의 메탄 발생이 저감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감축량을 가지고 농가에서 2주 중간 물때기를 하셨을 때나 3주 중간 물때기를 하셨을 때 얼마만큼 CO2가 메탄이 CO2 형태로 감축이 되었나 그것을 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근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러면 하실 것이 뭐냐면은 현재 필지에서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저탄소 관리 기술을 적용을 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일단 저탄소 인증을 잘 받으셔가지고 저탄소 인증 마크를 받게 되면 생산하시는 벼 제품에 대해서 이런 마크를 다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생산자 성함이 들어가고 그리고 벼 안에 품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지가 들어가고 뭐 전화번호, 주소, 인증기간면, 인증번호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반드시 개별 필지별로 제공을 하셔야 되는 정보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제 국내용으로 저탄소 인증 마크가 되는데 한번 눌러볼까요?
국제적으로 혹시 수출하실 때 이런 마크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령군에서 벼 제품에 대해서 국내 수요만 놓고 이런 저탄소 인증제를 받은 제품을 만드셔도 되겠지만 좀 더 사업화를 진행하셔가지고 수출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크를 국가 공인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벼 재배 분야에서는 어떤 저탄소 저감 관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그 홍보를 해드리는 것이 바로 중간 물떡입니다. 그 간단 관계라고 하는데요. 2주 또는 3주.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 이충희 대표님 필지에서 4주 물떡이까지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4주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아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이제 2주 또는 2주 이상 중간 물떡이를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보급을 하려고 많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게 여기는 실금이라고 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가락에 들어갈 만큼 확실한 금이 보여야 하는 그런 단계까지 물을 떼셔야 하는 것이 바로 중간 물뜨기 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의령군 일대에서 교수님과 제가 현장 컨설팅을 할 때 중간 물뜨기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필지별로 돌아다니면서 찍은 사진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은그림이 확실히 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확인하고 났을 때 비가 와가지고 이제 비가 좀 차 있는 상태지 물을 완전히 뗀 그런 필지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지로 돌아가셔가지고 2주 혹은 3주 물뜨기를 하셨을 때 중간 점검으로 이런 물뜨기를 실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사진 자료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중간 물뜨기 같은 그 농업 용수 관리 차원에서의 저탄소 그 관리 기술도 있겠지만 벼 재배 분야에서는 또 다른 영역에서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그런 기술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비료 및 작물 보호제 절감 기술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최적 비료 사용, 즉 뭐 유박이라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이게 포함되고 있고 경축 순환 농법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농가분들께서 벼 재배하시는 농가분들께서 그 축사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다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대표적인 경축 순환 농법에 들어가고 그리고 풋거름 작물 재배 같은 거 다 하시고 계십니다. 대부분. 그리고 생물적 자원을 이용한 제초 이용 뭐가 있을까요? 우렁이 농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탄소 농업 기술 관련해 가지고 사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물관리뿐만 아니라 이런 비료 및 작물 보호제 절감 기술까지 연관을 시켜서 더 받으실 수 있는 우리가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중요한 것은 지원금, 즉 돈이 연료가 되면 항상 이슈가 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실적으로 이걸 했다라고 증명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개별 농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다 남기라고 하시면 다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왜? 귀찮으시니까요. 하지만 저탄소 인증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영농일지를 제가 어떤 분이 작성하신지 궁금해서 여쭤본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게 되면 농기계 에너지 절감 기술이라고 있는데요. 지파 재배, 무경운, 부분경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적으로 로타리를 치실 때 어떤 깊이로 하시는지 어떤 강도로 하시는지 이런 것들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 중에는 벼 분야에서는 이제 메탄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온실가스로 이제 인식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장비 규모의 그 농기계를 운용을 하시다 보면 항상 발생되는 게 뭘까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농기계로 운용을 하시면 그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무경운이나 부분경운을 하게 되면 토양 자체 내에서 이미 보유되고 있는 유기물 형태의 탄소를 또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니 돌리지 말고요. 자,
이전에 우리가 저탄소 인증을 했을 때는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그런 효과로 제품화도 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나중에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뭐 탄소세라든지 탄소 보유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정할 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하시는 것들이 뭐냐면은 농업 그 관리하시는 필지 내에 토양에 얼마만큼의 유기물이 보유되어 있고 그 유기물이 얼마만큼 이러한 저탄소 농업 기술을 통해서 더 늘려갈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 증감분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가격을 내려서 또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법제화가 되면.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농기계 에너지 절감 기술과 관련된 그런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앞서 제가 보여드린 물관리 그 영역이나 비료 및 작물 보호 관련이라든지 농기계 운용이라든지 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저탄소 그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진정한 저탄소 그 벼 재배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영농일지를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 이제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일단 신청인이 신청을 하시고 나서 인증기관에서 그러면 과연 누구를 얼마만큼 이제 심사를 하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일단 우리 저탄소 그 사업에 이제 참여하신 농가 수 같은 경우는 의정부 기준으로 113농가라고 제가 알고 있고, 이런 이행점검 대상을 선정할 때 필지 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농가 수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만약에 두 농가 이하일 경우에는 뭐다? 전부 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10개 농가가 묶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 3개 이상, 그 다음에 11개에서 100개 이하인 경우는 제국군이라고 하는데 이 제국군이 뭐냐면은 80개 농가 같은 경우에는 80무트를 씌워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5개 농가, 6개 농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01개 이상일 경우에는 10%, 즉 11개 농가 이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대표 범인이 이제 우리 이충희 대표님께서 계시는 모잠드 영농조합 범인이고, 뭐 여러 가지 단지를 다 통틀어서 참여하고 계시는 농가 수가 113개 농가니까 가장 최소로 받아야 되는 필지가 바로 뭐다? 12개 농가는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12개 농가를 추려가지고 이 12개 농가에서는 적어도 철저하게 영농일지 관리를 하실 의무가 생기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만이 나중에 저탄소 인증을 원활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표님 중심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대표님뿐만 아니라 다른 소속 조합원 분들 중에서 한 분 또는 2분 이상은 이렇게 참여를 하셔가지고 영농일지 작성 등 여러 가지 그 인증 서류를 이제 맞추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가볼까요? 자, 그래 실질적으로 이행 점검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점검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실제로 전부 다 개별 농가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수의계 설치가 있는데, 수의계를 설치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해당 필지에서 가장 평균적인 수심을 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심은 수동으로 재는 것이 아니고 다 자동으로 재라고 공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1일 5회 이상 불가능하시죠? 그죠?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자동 물고를 쓰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충희 대표님 필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개 필지에서 자동 물고가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자동 물고가 영상 장치까지 연관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추가로 이렇게 내는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점검 단체에서 그 영상 데이터나 기타 수의 데이터를 받아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동 물고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동 물고가 없으면 그때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이행 점검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다? 물고 개폐 기록인데 마찬가지로 자동 물고를 설치하시면 하나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수동 물고를 쓰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수동 물고를 쓰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언제 열리고 언제 닫힌지 그 일시를 다 쓰셔야 됩니다. 일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중간 물떼기를 할 때는 크게 일이 안 되겠지만 중간 물떼기 전이라든지 그리고 중간 물떼기 위해서 다시 담수를 하실 때는 이런 물고 계피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동으로 하셨을 때도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논토양 사진인데 논토양 사진은 사실 모든 분들이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 물떼기 이행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사실 증명 근거 자료로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논토양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그 교수님이 찍으신 그런 논토양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수동 촬영이 그나마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 물고 같은 경우는 영상 장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논토양 사진도 제출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논토양 사진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좀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바로 벼가 자라기 때문인데요. 벼가 많이 자라서 지침서에도 마찬가지로 70% 이상일 경우에는 그 표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논벼 사진이고 논토양 사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진을 찍으실 때는 약간 걷더라도 표면이 나오고 그리고 그 표면 상태가 금이 갔는지 실금이 갔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한 그런 사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물관리 영농일지였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냥 물관리 빼시고 영농일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농일지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뭐 비료를 얼마큼 뭐 살포를 했는지 뭐 모내기를 언제 했는지 이 정도 수준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간 물떼기와 관련해서는 이 물고 운용 실패를 기록한 그런 물관리 영농일지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동 물고가 있으신 경우에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자동 물고가 거의 99%의 농가에서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수동 개폐 기록 등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적어서 기록을 하시는 거고 그 와중에서 틈틈이 이렇게 논토양 사진을 찍어서 그때 이 물고 개폐 기록이 검증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만이 기록으로 인정이 됩니다. 넘어갈까요? 자, 그래서 앞에 많은 그런 이행 점검 사항들이 있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개별 참여 농업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논토양 사진 촬영과 제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토양을 촬영하실 때 전화기 아니 휴대폰 같은 걸 설정을 하셔가지고 일시가 나오게끔 지정을 하신 다음에 사진 찍으시면 훨씬 더 편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사진만 제출하셔도 일시와 위축을 저는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 인증기관에서는 그렇게까지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인증기관에서 원하는 형태로 사진 촬영을 하셔서 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게 되면 중간 물떼기를 언제 시작하면 그 시작한 날짜를 적으시고 사진을 찍으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여러 번 찍으셔야 되겠지만 종료일이 되면 그 종료일에 맞춰서 날짜 기록을 하시고 사진을 찍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영농일지 개념으로 이런 사진 자료가 영농일지를 보충하는 인증 자료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지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인증 과정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냐면은 조합원 소속 조합원님들께 특히 점검 일정을 알려야 됩니다. 어떤 조합원들께 알려야 되냐면은 그 점검 대상자로 지정되신 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3농가 같은 경우는 최소 12농가에는 지정을 하셔가지고 알려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떤 분들이 이런 영농일지를 더 철저하게 작성할 것인지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정해놓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3농가 전부 다 인증 대상으로 심사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추천을 하지만 개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유지하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인증 심사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12농가, 14농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이런 분들이 정해지게 되면 대표님들께서 하실 일은 또 뭐냐면은 필지의 품종, 면적, 모내기 일자 등등 여러 가지 중요한 영농 기록들을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저탄소 그 인증을 받은 제품에 붙는 그런 라베즈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고 저희들은 뭘 할 거냐 올해 보시게 되면 필지별로 이번에는 가능하다면 다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계상으로 저희는 정확하게 개별 필지가 중간분대가 언제 시작하실 것인지 언제 끝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것을 가정을 하고 이 정도면 중간분대를 하셨구나 안 하셨구나 확실하지가 않구나 아니면 아예 안 하셨구나를 판정을 해서 이전에 보여드렸던 그 자료에 맞춰가지고 기록을 또 할 겁니다. 이번에는 주소별로 다 할 겁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그 6월 10일 모내기 일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간 물뜨기를 언제 시작하시고 언제 끝내실지를 추천한 그런 날짜라고 보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벼도 보이고 땅 상태도 다 잘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러한 사진들이 또 의미가 있는 게 어느 부분에서 의미가 있냐면은 잡초 관리할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농진청 같은 경우에는 생육조사도 하고 잡초 발생 그 조사도 하고 있지만 잡초 발생 조사 와중에 또 제출하라고 추천하는 그런 자료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사진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진 자료는 그러한 목적 이외에도 우리 의정부문 같이 저탄소 인증을 위한 근거 자료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전에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한번 넘어갈까요? 올라가 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은 불확실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경우는 불확실하다고 해서 개별 필지에서 우리는 했는데 왜 너희는 왜 불확실하다고 말해?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별 필지별로 영농일지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그 실질적으로 하신 것을 이제 믿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료가 쌓이고 확 불확실한 경우가 겹치게 되면 이행을 하신 걸로 저희는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넘어갈까요? 자, 이제 또 두 번째 방법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단지 수준에서 드론을 이제 날려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올해부터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이충희 대표님 필지에 가서 찍은 그런 사진을 하나의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를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틀어줘요. 크게. 이게 지금 고도가 50m 고도에서 찍은 겁니다. 보시게 되면 토양 상태가 거의 다 보이게 됩니다. 이제. 해상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필지별로 현재 물 담수 상태가 어떤지 토양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양을 하고 나서 한 3, 4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벼는 거의 안 보이는데 벼가 다 심겨져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좀 더 많은 필지를 이제 포함하기 위해서는 아마 고도를 더 높일 겁니다. 지금은 이거는 약간 시험 겸 드론 촬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낮은 고도에서 한 건데 최대 드론 운용 고도 높이가 150m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150m까지 올라가면 전체 단지를 모니터링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각 단지별로 올해 이제 여름에 컨설팅 일정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드론 날리더라도 너무 놀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물관리 상태만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이런 자료를 쓰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약간 수동으로 이렇게 날려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저희가 드론 촬영을 할 때는 각 단지별로 소속된 필지가 있는 그런 구역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구역을 설정을 해서 자동으로 촬영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표면이.
여기 챔버 설치한 것도 보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입간판인데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테스트 겸으로 원래 촬영 적정 고도로 올라갈 때와 그리고 촬영 적정 고도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올 때는 카메라로 끄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이번에는 테스트 겸용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냥 얼만큼 잘 해상도 다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또 확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 필지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이동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측면으로 이제 봐도 되고 상당히 이제 많은 걸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그 시험 필지를 포함해서 그 넘어 있는 필지까지 다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잔드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 입간판이 약간 저희가 수정을 해서 약간 좀 바뀐 부분도 있는데 나중에 오셔가지고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착륙을 했습니다. 이제. 자, 이제 꺼볼까요? 자, 보면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 이거는 저희들이 할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드론 촬영 같은 경우는 보시면 까만색 부분 안에 안 보이는 점에 드론이 지금 떠 있습니다. 지금 50m 상공이 상당히 높게 있더라고요.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저희가 쓰는 이제 드론 그 모델은 그 중국 회사가 만든 DJI 모델인데 카메라가 6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그런 고성능의 이제 드론입니다. 자.